저 사람은 그냥 웨이터일 뿐입니다. 제 사위가 하객들을 향해 저를 경멸적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의 엘리트 세계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묵묵히 그들의 잔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세상에 저 사람 TV에 나오잖아 라고 외쳤을 때 제 사위는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선물 상자는 실제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의 대리석 현관은 날카로운 모서리와 차가운 표면으로 가득한 박물관 전시실처럼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네요. 그녀는 제 뺨에 입을 맞추고는 포장된 상자를 흘깃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시계란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소희 네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민준이 와인잔을 손에 들고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페르시아산 양탄자에 흙이라도 묻힌 것처럼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다림질된 면바지와 폴로 셔츠에 머물렀지만 그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님, 그의 악수는 짧고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아직도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하세요. 라 스텔라. 말인가? 그래. 저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안토니오 사장님이 잘해주신다네. 민준의 관심은 선물로 옮겨갔습니다. 상자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소희가 발끝으로 까딱거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시계요. 아빠 저 봐도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자 제 아버지의 유품인 금색 회중시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희의 눈은 커졌지만 민준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빈티지네요.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수집가한테는 좀 가치가 있겠군요. 그 무시하는 태도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역사에 관한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이모가 식당에서 외쳤습니다. 저녁 준비 다 됐다. 우리는 식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민준의 부를 과시하는 또 다른 쇼케이스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에 크리스털 잔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소희가 가리킨 자리에 앉으며 이 비싼 식기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신나겠구나. 하객은 몇 명이나 예상하니? 민주는 수술하듯 정교하게 스테이크를 썰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부를 겁니다. 친한 친구들, 업계 동료들, 회사 동료들이랑 민준 씨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물론 가족들이요. 소희가 덧붙였습니다. 물론이지. 민준이 맞장구 쳤지만 그의 말투 속 무언가 때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화는 제 주위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식 장소, 케이터링 선택, 꽃장식. 저는 가끔씩 의견을 내며 듣고 있었지만 민준의 대답은 점점 짧아지고 그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희의 포크가 입으로 향하다가 멈췄습니다. 결혼식에 관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서나 쓸 법한 권위적인 톤을 띄었습니다. 하객 명단과 우리가 만들고 싶은 분위기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민주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완전히 편안한 자세였죠. 제 손님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IT 기업 대표들, 벤처 캐피털리스트, 시의원들이죠. 이건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닙니다. 인맥을 쌓는 기회이기도 하죠. 민준 씨, 소희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웨이터십니다. 제 손님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아버님이 계시면 좀 곤란할 겁니다.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냅킨을 쥐인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식탁 주위에는 납처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소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건 존중합니다. 민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잘못된 감상주의 때문에 제 평판을 위태롭게 할 순 없어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소희를 키웠네. 내가 주야간으로 일해서 학비를 댔어. 그건 훌륭한 일이었죠. 민준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아버님은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하시죠. 제 손님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그 대화에 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이 살짝 도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지만 귀에서 피가 쏠리는 소리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모가 불편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민주는 결심을 굳힌 듯 일어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님, 저와 테라스로 잠시 가시죠. 미닫이 문이 부드럽게 닫히면서 안에서 들려오는 소희의 항해 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민준의 테라스는 그의 집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비싸고 깊은 인상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 정원에서는 인부들이 하얀 의자를 설치하고 나무 사이에 조명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결혼식 준비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난간에 기대어 섰고 정원 풍경은 그를 성공의 초상화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선물 상자를 든 채 문 근처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전망 좋죠. 그가 자신의 부지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 30억 원 들었습니다. 결혼식에만 2억이 들고요. 그 숫자는 따귀처럼 저를 때렸습니다. 2억? 평생 그렇게 큰 돈을 본 적도 없는데 하물며 단 하루를 위해 쓴다니. 2억?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꽃에만 1,500만 원, 사진작가는 800만 원, 소희 드레스가 1,200만 원입니다. 각 숫자는 우리 사이의 격차를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의자를 배열하는 인부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제 월세보다 비싼 의자들일 겁니다. 내가 소희 대학 등록금을 냈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4년 주야간으로 일하고 팁 하나하나 모아서 졸업할 때 살 아파트, 보증금도 차도 사줬지. 그건 그때 얘기고요. 민준의 방해는 날카로웠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소희는 제 책임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버님이 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건 창피한 일이 될 겁니다. 그 말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그렇게 의미 있어 보였던 아버지의 시계에 손에 든 선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네 맘대로 그럴 수 있고 그럴 겁니다. 민준이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 날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국회의원, 서울시장, 소희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회사 CEO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뭘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분들에게 술이라도 따라 드리게요. 유리문 너머로 소희가 식당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계속 테라스 쪽을 쳐다봤지만 끼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내 딸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제 약혼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딸의 결혼식을 자선 행사처럼 만들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건 가족의 감상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님, 중요한 것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아래 인부들은 의자 배열을 거의 마쳤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하얀 의자들, 모두 제 딸이 이 남자와 결혼할 제단을 향해 있었고 저는 그곳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네. 그 단어는 거의 들리지 않게 나왔습니다. 가지 않겠네. 민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만족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이해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저는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대화는 분명히 끝났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은 늙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뒤에서 민주는 난간에 그대로 서서 아마도 제 자리에 앉힐 중요한 인물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님, 그의 목소리가 문 앞에서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시계는 두고 가세요. 소희가 복잡한 과거의 유물에 얽매여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문손잡이를 잡은 차에 잠시 멈췄습니다. 선물 상자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서서 소희의 의문 어린 시선과 이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나쳤습니다. 현관문에 다다르자 소희가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괜찮아, 아가. 저는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시계를 든 채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약혼 축하한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의 무시가 주는 무게가 겨울 추위처럼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세 개의 다른 세계를 거쳐갔습니다. 잘 가꾸어진 잔디와 전자식 대문이 있는 민준의 동네 한남동은 중산층 교외 지역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낡은 친구처럼 서로 공간을 나누는 아파트 건물들이 빽빽한 제 동네 은평구에 도착했습니다. 제 건물에는 경비원도 대리석 현관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과 몇 년째 페인트 칠하지 않은 우편함이 있는 로비뿐이었죠. 계단을 2층 오를 때마다 다리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방 하나짜리 제 아파트 안은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벽에는 값비싼 예술품도 디자이너 조명에 반짝이는 크리스털 잔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희의 여러 시절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졸업식, 생일, 크리스마스 아침, 돈은 부족했지만 행복이 넘쳤던 시절의 사진들. 저는 주방 식탁 위에 시계 상자를 놓고 그것을 스타र एट इट, 3대에 걸쳐 박씨 가문의 남자들에게 전해 내려온 할아버지의 시계. 수집객에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민준이 말했었죠. 마치 그 유일한 가치가 돈인 것처럼. 계산기는 낡은 고지서와 유효 기간이 지난 쿠폰들 아래 책상 서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등록금 연간 4,200만 원, 기숙사비 연간 1,800만 원, 그녀의 차 계약금은 제 저축에서 300만 원, 그녀가 독립할 때의 보증금 또 200만 원, 숫자들은 서로 뒤섞여 흐릿해졌습니다. 한 번에 한 테이블, 한 번에 한 팁씩 벌어들인 2억 원이 넘는 돈. 20년 동안의 주야간 근무와 아픈 발, 그리고 저를 인간으로조차 거의 보지 않는 손님들을 향한 정중한 미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소희의 이름이 떴습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일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아가. 안 괜찮아요. 민준 씨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할 권리 없어요. 아빠는 제 아버지잖아요. 결혼식에 오셔야 해요. 저는 눈을 감고 그녀의 고통을 들었습니다. 가끔 인생은 불공평하단다, 소희야. 하지만 어떻게든 내 곁에 있을 방법을 찾을게. 어떻게요? 민준 씨는 진심이었어요. 마음 안 바꿀 거예요. 침실 창문 너머로 수십 개의 다른 레스토랑들 사이에 라스텔라가 있는 시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15년 동안 검은 조끼와 흰 셔츠를 입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일하며 제 이름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서빙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행복할 생각만 해. 내가 항상 원했던 이건 그것뿐이니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 앉아 민준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하잖아요. 마치 그것이 저를 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제 딸의 결혼식을 지켜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저는 옷장으로 걸어가 제 근무복을 꺼냈습니다. 그 검은 바지, 흰 셔츠, 검은 조끼. 소희의 삶을 책임져준 투명인간의 의상. 얼마나 많은 중요한 저녁 식사를 제가 서빙했던가. 얼마나 많은 부유한 손님들을 제가 완전히 잊혀진 채로 편안하게 해드렸던가. 오늘 밤 이 유니폼은 손에 잡히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굴종의 상징이 아니라 갑옷처럼, 가능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한 가지 점에서는 옳았습니다. 저는 그냥 웨이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웨이터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행사들을 누비며 권력자들을 서빙하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그들의 사적인 순간을 목격합니다. 우리는 풍경의 일부이며 필수적이지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저는 검은 조끼를 들어 올려 그 단순한 선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저는 안토니오에게 전화해서 부탁을 할 것입니다. 신부의 아버지 박진누로서가 아니라 어떤 군중 속으로든 사라지는 법을 아는 숙련된 웨이터 박진누로서 말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소중한 네트워킹 행사를 제 존재라는 창피함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손님들의 와인잔을 채워주는 남자가 자신이 테라스에서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시계 상자가 제 책상 램프 불빛을 받아 금빛 표면이 약속처럼 빛났습니다.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해온 할아버지의 시계. 곧 그것은 한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순간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녁 내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주는 어떤 싸움은 돈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은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의 말, 소희의 눈물, 그리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의 무게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8시 30분까지 옷을 입고 라 스텔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은 오늘따라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 속의 레스토랑은 달라 보였습니다. 텅 빈 다이닝룸은 언제나 더 크고 어쩐지 더 정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연기해야 할 손님도 써야 할 가면도 없이 오직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조용한 준비의 소음만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의 SUV가 직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몰리기 전 다른 서버들이 주말의 활기와 수다를 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이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커피 머신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준비대에서 기계처럼 정교하게 양파를 썰고 있었고 그의 그을린 손은 숙련된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20년의 우정은 그의 기분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그는 뭔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일찍 왔네. 그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10시부터잖아. 잠이 안 와서요. 저는 2개의 머그잔에 커피를 따르고 그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설탕을 넣었습니다. 그 의식은 중요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부탁할 게 있어요. 그는 커피를 받아들고 마침내 제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가의 주름은 긴 밤과 어려운 결정들, 비싼 도시에서 가족 사업을 유지하는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친구? 말은 예상보다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내일이 소희 결혼식입니다. 아, 그래. 한남동 그 큰 집에서. 아주 화려하던데.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랑스럽겠군. 자랑스럽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저는 카운터에 기대어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사위 될 녀석이 제가 거기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안토니오의 칼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신의 손님들에게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창피하다고. 그냥 웨이터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토니오는 칼을 내려놓았고 그의 표정은 혼란에서 더 단단한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식이, 그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자네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자기 딸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안토니오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그가 이민자로서 겪었던 모든 무시의 메아리가 들렸습니다. 그를 투명인간처럼 쳐다봤던 모든 순간들, 어떤 놈이 자기 딸 결혼식에서 아버지를 내쫓는단 말인가? 가족보다 겉모습에 더 신경 쓰는 종류의 인간이겠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일 하루만 결혼식에서 일하게 저를 고용해 주세요. 딱 하루만요. 안토니오는 마치 제가 은행을
털 짜고 제안한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네 딸 결혼식에서 일하겠다고. 진우야, 그건 미친 짓이야.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민준이가 웨이터가 일하는 걸 막을 순 없잖아요. 저는 보이지 않게 그냥 서비스의 일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소희가 식장에 들어서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서약을 할 때 거기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 아버지는 앞줄에 앉아야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술이나 따르는 게 아니야. 때로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죠.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져야 해요. 안토니오는 다시 양파로 돌아가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어 썰었습니다. 칼날이 아침 햇살을 받아 그의 변하는 표정처럼 번쩍였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 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원합니다. 또다시 긴 침묵. 밖에서는 배달 트럭들이 으르렁거리며 일일 경로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평범한 토요일 아침의 소리였습니다. 케이터링 회사가 서비스를 담당하지. 안토니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매니저를 알아. 최진석이라고. 몇 년 전에 같이 일했지.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자네를 위해 팀에 추가해 줄까? 네, 최 부장이 나한테 빚진 게 좀 있거든. 안토니오가 앞침에 손을 닦았습니다. 정말 확신하는 건가, 진우? 일단 그 자식 손님들을 서빙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 후퇴에는 품위가 없다고. 제 품위는 여기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식 품위가 문제죠. 안토니오는 제 얼굴을 살피며 그가 찾지 못할 의심을 찾으려 했습니다. 20년이 지나 그는 누구보다 제 고집을 잘 알았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아침에 진석이한테 전화하지. 내일 결혼식에서 일하게 될 거야. 안도감이 추운 아침에 따뜻한 커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박진우. 그 잘난 사위가 그걸 못 본다면 그건 그의 눈이 먼 것이지 자네 탓이 아니야. 저는 커피를 마저 마시며 이미 내일을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바지, 흰 셔츠, 필요하다면 나비 넥타이. 제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목격하게 해줄 투명 인간의 유니폼. 몇 시에 가야 합니까? 준비는 11시에 시작해. 초회 부장이 그때 자네를 기다릴 거야. 안토니오는 다시 준비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우, 그 자식이 자네를 하찮게 느끼게 두지. 마, 자네는 이 세상에서 자네의 자리를 얻었으니까. 차로 돌아가면서 몇 시간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일 강민주는 어떤 싸움은 돈과 위협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돈으로 샀거나 협박하거나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에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릴 날은 하루 더 남았습니다. 라 스텔라의 프라이빗 다이닝 룸에서의 오후 준비는 기계적인 효율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안토니오와 대화한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6시간 동안 평범한 점심 서비스를 하며 손님들에게 미소 짓고 평범한 척했지만 제 마음은 내일을 향해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들이 하얀 옷을 입은 섬처럼 공간을 채웠고 각각의 테이블은 서버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정밀한 간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숙련된 편안함으로 그들 사이를 오가며 각도를 조절하고 내일의 서비스를 위해 공간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안토니오가 설치한 샹들리에에서 크리스털 잔들이 빛을 받았고 각 테이블 세팅은 접힌 냅킨과 광택 나는 식기류의 작은 걸작이었습니다. 소희의 결혼 피로연은 아름다울 것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부엌의 관점에서만 보게 될지라도 로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의 웃음소리가 밝고 긴장된 채로 문간을 통해 들려왔고 그 뒤를 이어 대리석 바닥 위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오후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꽃은 저기에 둬야지. 댄스 플로어를 막으면 안 되잖아. 제가 조절하던 식탁보 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내일의 완벽함을 위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결혼식 날 전에 그들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빠, 소희의 목소리가 문간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평상복 차림에도 빛났고 흥분과 결혼 전 스트레스로 볼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서 민준의 표정은 혼란해서 알아봄으로 그리고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말은 날카롭고 비난적이었습니다. 일하고 있네. 저는 평정을 유지하며 전문가처럼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사장님이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셔서.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심이세요? 소희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며 그녀의 결혼 전 빛이 희미해졌습니다. 이번엔 또 뭐가 문제예요? 내 아버지가 상황을 조종하고 있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더니 직원으로 고용되게 만들었잖아. 저는 일하러 왔습니다. 저는 다른 의자를 바로 세우며 반복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건 조종이야. 민준의 자제력이 깨졌습니다. 제 손님들 앞에서 저를 창피 주려는 겁니까? 그 비난은 깨진 유리처럼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소희의 손이 입을 막았고 그녀의 눈은 결혼식 날이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커졌습니다. 그만해요, 두 분 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의 금이 같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민주는 마치 제가 그의 완벽한 행사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일부러 하는 짓이야.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공간에 억지로 끼어들려는 거지. 내 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내가 속한 곳이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지. 민준의 예의 바른 가면이 마침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제 소희는 내 책임이야. 내 아내, 내 손님, 내 행사. 그리고 당신이 중요한 사람들한테 술이나 따르면서 순교자 아버지 놀이하는 꼴은 못 봐. 소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해야 해. 저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 손님들은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를 거야. 난 그냥 내 일을 할 뿐이니까. 당신 일이요? 민준이 뱉어냈습니다. 당신 일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 결혼식은 당신이 5년 동안 버는 돈보다 더 비싸. 당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어떤 한심한 성명으로 이걸 망치게 놔두지 않겠어? 또다시 숫자 이야기. 그에게는 항상 돈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돈의 액수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내 자존심은 상처받지 않았네. 제가 말했습니다. 온전해. 민준의 웃음은 거칠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연극은 왜 하는 겁니까? 왜 어떤 문은 당신에게 닫혀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소희는 내 딸이니까. 그리고 내일 소희가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할 때 나는 고용된 일꾼으로서든 뭐든 간에 여기 있어서 축복을 줄 거야. 소희는 이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결혼식 계획은 그녀의 행복을 지켜줘야 할 두 남자에 의해 망가졌습니다. 민주는 결심을 굳힌 듯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습니다. 소희는 그를 따라가며 어깨너머로 마지막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미안해하지 마라, 아가. 그냥 내일 행복할 생각만 해. 그들이 떠나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대리석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다시 테이블을 정돈했지만 이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고 빈 분노가 아닌 행동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이닝룸 창문을 통해 그들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올 것이지만 오늘 밤 저는 제 딸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하할 방을 준비하는 것을 마칠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무엇을 계획하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녁, 그림자가 아라 스텔라의 다이닝룸에 길게 드리워질 때 저는 마지막 식기를 닦았습니다. 테이블들은 마치 대형을 이룬 군인들처럼 준비되어 있었고 각 자리의 세팅은 내일의 손님들을 위해 완벽했습니다. 민준이 떠난 지 4시간, 제 마음이 요동치는 동안 손을 바쁘게 움직이게 한 꾸준한 작업에 4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토니오가 사무실에서 나왔고 그의 표정은 제 속을 뒤틀리게 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를 본 지 1시간 만에 무언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진우 친구,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네. 저는 닫고 있던 서빙 스푼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안토니오는 가장 가까운 테이블의 의자를 빼서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처럼 그의 육중한 몸을 앉혔습니다. 그 몸짓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안토니오는 근무 시간에는 거의 앉지 않았습니다. 자네 사위가 다시 왔었네. 손이 멈췄습니다. 언제요? 1시간 전에 그 비싼 차를 몰고 와서 자기가 주인인 양일이로 행진해 들어왔지. 안토니오의 그을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 제안을 하더군. 그 말은 찬물처럼 덮쳐왔습니다. 민주는 테라스에서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에 도전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어떤 제안이었습니까? 안토니오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현금 500만 원, 내일 자네를 일하게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숫자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500만 원은 제가 2달 동안 버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안토니오의 힘든 레스토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돈. 그런 액수를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것은 민준이 얼마나 절박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칙은 파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안토니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자 화를 내더군. 위생검사 주류 면허 심사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가 시청에 아는 중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떠들어댔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주는 단지 안토니오의 협조를 사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계, 20년 동안 쌓아 올린 가족 사업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님, 그러실 필요 없는데 그만. 그가 그을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20년을 어떻게 버텼다고 생각하나. 양아치들한테 굴복해서 자네 사위 실수를 했어. 자기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 나한테 보여준 거야. 안토니오의 목소리에 담긴 조용한 강렬함은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 힘과 권력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자네가 집착이 심하고 불안정하며 자네를 일하게 두는 것은 자신의 손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하더군. 안토니오의 입이 혐오감으로 뒤틀렸습니다. 그러더니 돈을 더 제안했어. 1,100만 원. 내가 무슨 미국 가치를 이해 못하는 이민자라도 되는 것처럼. 전체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주는 단지 제 존재 때문에 창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중요한 손님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구축한 통제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장님을 위협해서 죄송합니다. 위협? 안토니오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유머가 없었습니다. 해보라지. 나도 친구들이 있어. 부자 친구들은 아니지만 좋은 친구들, 의리를 아는 친구들이지. 저는 배운 것을 처리하기 위해 움직임이 필요해서 식기를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절박함은 상처받은 자존심보다 더 깊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세계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그의 불안감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제거하려는 그의 근본적인 필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자네는 일해. 안토니오가 결정을 내린 듯 일어섰습니다. 최 부장이 11시에 자네를 기다릴 거야.
그리고 자네 사위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다면 이민자들이 어떻게 방역하는지 알게 될 거야. 식기는 다이닝 룸의 불빛 아래에서 반짝였고 각 조각은 제 얼굴에 왜곡된 이미지를 비췄습니다. 내일 저는 이 똑같은 식기류를 사용하여 민준의 손님들을 서빙하고 그가 떨쳐낼 수 없는 유령처럼 그의 완벽한 행사를 누빌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모든 것에 대해서요. 아직 감사 인사는 이르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자네 사위 같은 인간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 오늘 밤 그는 더 많은 전화를 걸고 더 많은 연주를 당길 거야. 내일은 우리 둘 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 저는 마지막으로 다이닝룸을 둘러보았습니다. 의자들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잔들은 반짝였으며 꽃들은 예술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소희의 결혼 피로연은 그곳에 접근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 대해 전혀 모를 손님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ndi다샤사, 전화를 걸게 놔두죠.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저는 제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을 겁니다. 안토니오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기억하게 진우, 우리는 단지 내일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 아이들과 같은 세상에 존재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거야. 그의 말의 무게가 저녁 그림자처럼 저를 덮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결혼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존엄성, 존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권리. 내일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 믿는 모든 것, 제가 소희에게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라고 가르쳤던 모든 것을 시험할 것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어떤 아버지는 돈으로 샀거나 위협하거나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식기를 마치고 다이닝룸에 불을 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을 준비할 하룻밤이 더 남았습니다. 22시간의 기다림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연회장은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서 빛났고 모든 표면은 완벽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가 높은 중앙 장식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 꽃잎들은 흩어진 다이아몬드처럼 저녁빛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우아함 속을 샴페인 플루트가 담긴 은 쟁반을 들고 검은 조끼와 나비 넥타이를 메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움직였습니다. 첫 손님들은 정확히 5시에 도착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입은 IT 기업 대표들, 수억 원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들, 악수 한 번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시 공무원들, 민준의 사람들, 그의 신중하게 구축된 세계에서 중요한 사람들, 샴페인입니다. 저는 진주 목걸이를 한 기품 있는 여성에게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이브닝 드레스는 아마 제가 6개월 동안 버는 돈보다 더 비쌀 것이었습니다. 어머, 아름다워라.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아한 파티네요. 민준 씨는 확실히 주최하는 법을 아네요. 군중 속에서 저는 소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주빈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날을 둘러싼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 옆에 서서 능숙한 매력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의 눈은 방 건너편의 저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은 한 노신사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비스가 훌륭하군요, 젊은이. 아주 세심해. 감사합니다, 손님. 에피타이저 좀 드시겠습니까? 그가 제 쟁반에서 연어 카나페를 하나 골랐습니다. 자세가 참 좋구먼. 요즘 웨이터 중에 그런 타고난 기품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칭찬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타고난 기품. 그가 이 편안한 움직임, 이 조용한 자신감으로 사교 공간을 누비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 수년간의 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진우 씨는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안토니오의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 최고의 직원 중 한 명이죠. 신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만하군요.
제대로 된 서비스는 점점 사라져가는 예술이 되고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농담에 웃으며 방 건너편에서 들려왔지만 그의 웃음은 억지스러워 보였고 저를 향한 그의 시선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는 똑같은 계산을 보았습니다. 제가 언제 무너질지, 언제 그 굴욕이 너무 커질지 궁금해하는. 아름다운 파란 드레스를 입은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할머니 자리까지 좀 도와주시겠어요? 보행기 때문에 힘들어하셔서요. 물론입니다. 저는 쟁반을 내려놓고 노부인에게 팔을 내밀어 테이블 사이를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감사한 미소는 오래전 예의가 단지 전문적인 훈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능이었던 비슷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말 신사시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잘 키우셨네요. 그녀가 제 부모님이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 압박 속에서의 기품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이보다 훨씬 큰 관객들 앞에서 수년간 연기하며 얻은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다이닝룸은 민준이 선택한 손님들로 꾸준히 채워졌습니다. 각 얼굴은 경력을 발전시키거나 속삭이는 한마디로 파괴할 수 있는 영향력, 인맥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에 익숙한 사람들의 평범한 말투로 다른 사람들이 날씨 얘기를 하듯 주식 옵션과 정치적 임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희가 방 건너편에서 제 눈을 마주치고는 미묘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감사하고 미안하고 자랑스러운 미소. 그 순간 그녀는 5살 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중요해 보여야 한다며 제게 그녀의 상상 속 티파티에 왕관을 쓰라고 고집했던 때처럼. 민주는 전통적인 축배를 준비하기 위해 주빈석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이제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영역에서 안전하게 회복된 듯 보였습니다. 어제의 초조한 에너지는 더 위험한 무언가, 모든 변수를 통제한다고 믿는 남자의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방을 돌며 샴페인 잔을 채웠고 모든 사람이 저녁의 공식적인 의식 부분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잔이 부딪히자 크리스털이 부드럽게 노래했습니다. 축하와 기쁨을 말해주는 섬세한 음악. 주빈석에서 민준이 일어서서 은수저로 잔을 두드렸습니다. 방의 대화는 점차 조용해졌고 모든 관심은 부와 영향력으로 그들의 존경을 받는 신랑에게로 향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로질러 쉽게 전달되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방이 조용해지자 민준의 목소리가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저는 테이블 사이를 계속 움직이며 거의 채울 필요가 없는 잔을 채웠습니다. 제 훈련된 손은 가슴 속의 긴장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희와 저의 이 멋진 저녁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는 따뜻하고 자신감 있는 톤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이 커뮤니티를 만든 동료들, 우리의 여정을 지지해준 친구들, 우리의 가치를 형성해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박수갈채가 군중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희는 신부의 기쁨과 샴페인으로 빛나는 얼굴로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 근처에 멈춰서서 샴페인 병을 들고 축배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그의 눈이 방 건너편에 저를 찾았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자신의 자리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우수성 성취,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최고의 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차가운 무언가가 제 뱃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축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축하에서 더 날카로운 무언가로. 그렇기 때문에 민준이 계속해서 목소리에 날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다른 수준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몇몇 손님들이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결혼식 축배가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따뜻하고 통일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을 보시죠. 민준의 손이 저를 직접 가리켰고 방 안의 모든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씨, 그는 그냥 웨이터입니다. 결코 중요한 것을 이루지 못했죠. 지속적인 무언가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20대의 정점을 찍고 4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어온 남자입니다. 샴페인 병이 손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소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방 안의 손님들은 불확실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분명히 눈앞에서 펼쳐지는 잔인함에 불편해했습니다. 그는 이 축하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관심에 힘입어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만드는 사람과 서빙하는 사람이 있고 리더와 추종자가 있으며 중요한 사람과 단지 그들의 삶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까운 테이블에 샴페인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손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민준 씨, 제발 그만해요. 소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충격적인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권력과 공개적인 지배의 도취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성을 꿈꾸며 평생을 보내지만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성취합니다. 그 차이는 근본적이고 변할 수 없으며 자연 선택의 작용입니다. 저는 나비 넥타이를 바로잡고 조끼를 매만졌습니다. 다른 삶의 습관들이 자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제 목소리는 조용한 방을 가로질러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샴페인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단순한 질문은 완벽한 평정심으로 전달되어 민준의 기세를 꺾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고 아마도 분노, 눈물 또는 방어적인 정당화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제가 그날 저녁 모든 손님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전문적인 예의를 발견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병을 들고 계속해서 테이블을 돌며 저녁 내내 유지했던 것과 똑같은 우아한 효율성으로 움직였습니다. 각각에 따르는 것은 정확했고 각각의 상호작용은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축배가 공중에 미완성으로 매달린 채 서 있었습니다. 잔인한 말들은 그의 지배력을 확립하고 결과 없이 굴욕을 줄 수 있는 그의 힘을 보여주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제 차분한 반응 속 무언가가 그가 기대했던 만족감을 앗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 근처에 한 노부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는 게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도 불편한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탈출구에도 감사하며 동의를 중얼거렸습니다. 소희는 방금 일어난 공포를 처리하면서 화장을 보존하려고 했으며 냅킨을 눈에 눌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테이블에 도착했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전문적인 태도로 다가갔습니다. 신랑 신부를 위해 샴페인 더 드릴까요? 소희가 눈물이 쏟아질 듯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내 결혼식 날이다, 아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민주는 우리의 대화를 좁은 눈으로 지켜보았고 아마도 그의 공개적인 공격이 저를 무너뜨리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 평정심은 그의 잔인함을 사소하고 작게 보이게 했습니다. 방은 불편한 에너지로 윙윙거렸고 손님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처리하느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점차 다시 시작되었지만 축하해. 기쁨은 민준의 권력 과시에 의해 독살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코스를 확인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고 이 저녁을 우아함이 아니라 신랑이 축하보다 잔인함을 선택한 순간으로 기억할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을 남겨두었습니다. 피해는 입었지만 저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축배 후 15분이 지났고 방은 여전히 남은 불편함으로 윙윙거렸다. 대화는 재개되었지만 인위적인 분위기를 띄었고 손님들은 축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애쓰고 있었다. 나는 조용한 효율성으로 계속해서 서빙을 돌며 두 번째 음식을 권하고 접시를 치웠다. 벽 저편에서는 20대 청년이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가끔 바 위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쳐다보고 있었다. 라스텔라는 행사 중에 고전 영화를 틀어놓았다. 안토니오의 옛 할리우드 감성이 담긴 손길은 그의 장소를 무미건조한 호텔 연회장과 구별시켜 주었다. 청년의 관심은 휴대폰과 흑백 영상이 결혼식 잡담의 배경으로 깜빡이는 화면 사이를 오갔다. 무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텔레비전을 더 유심히 살폈다. 내가 근처 테이블에서 잔을 치우고 있을 때 그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그는 동료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텔레비전에 나오잖아. 몇몇 손님들이 대화에서 고개를 들어 바 위의 화면으로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청년의 흥분은 전염성이 있어서 그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든 더 많은 시선을 끌었다. 같은 사람이네. 그의 목소리가 다이닝 룸을 가로질러 선명하게 들렸다. 지금 저 웨이터. 그 말은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근처 테이블로 퍼져나갔다. 머리들이 텔레비전 화면과 디저트 스테이션 근처에 내 위치 사이를 오가며 그 연관성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에메랄드색 드레스를 입은 한 노부인이 안경 너머로 화면을 쳐다보고 나를 보고 다시 화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알아봄과 경이로움으로 변했다. 저 영화 기억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그는 정말 멋졌어요. 그런 존재감, 그런 타고난 재능. 더 많은 손님들이 이제 고개를 돌렸다. 커지는 소동에 이끌려서 텔레비전은 해군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를 보여주었고 그의 얼굴은 카메라 밖에 누군가에게 말할 때 진지하고 희망에 차 있었다. 영상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명했다. 레스토랑의 세심한 조명 아래 모든 디테일이 명확했다. 분명히 저 사람이야. 다른 목소리가 확인했다. 30년은 젊지만 완전히 같은 사람이야. 그 방 안이 모든 시선이 스포트라이트처럼 내게 쏟아지는 무게를 느꼈다. 저녁 내내 유지했던 신중한 투명성은 순식간에 증발했고 수십 년 동안 피해왔던 불편한 노출로 대체되었다. 민준의 샴페인 잔이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접시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텔레비전과 나 사이를 번갈아 보며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청년이 흥분해서 일어서며 외쳤다. 우리 샴페인을 서빙하는 분이 진짜 영화 배우입니다. 그 폭로는 들불처럼 방 안으로 퍼져나갔다. 손님들은 휴대폰을 꺼내 영화 데이터베이스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검색했다. 나이 든 참석자들은 극장에서 내 영화를 봤던 기억을 나누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향수와 발견으로 활기를 띠었다. 박진우, 한 여성이 휴대폰에서 읽었다. 1988년에서 1995년 사이에 7편의 주요 영화. 푸른 파도 너머로 청룡 영화상 후보. 소희의 손이 입으로 향했고 그녀의 눈은 부끄러움이 아닌 깨달음으로 커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희생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고 그가 그녀의 미래를 위해 포기한 것의 크기를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스크루틴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움직임으로 내 앞에 테이블을 계속 치웠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 젊은 남자는 열정과 확신으로 대사를 전달했고 다이닝룸에 나이 든 남자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한 손님이 조롱이 아닌 존경의 어조로 외쳤다. 나는 쌓고 있던 접시에서 고개를 들어 저녁 내내 유지했던 것과 같은 조용한 품위로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오늘 밤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단순한 대답은
방의 매력을 더 깊게 하는 것 같았다. 여기 극장 스크린을 지배했고 인정받고 축하받았던 남자가 인정이나 특별 대우를 구하지 않고 샴페인을 서빙하고 있었다. 민주는 주빈석에 얼어붙은 채로 그의 정교한 지배 계획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공개적으로 하찮다고 무시했던 남자가 민준이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종류의 인정을 성취한 사람으로 밝혀진 것이었다. 방 안에서는 손님들이 클립과 사진을 검색하며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그들의 화려한 발견을 저녁 내내 그들을 감동시킨 친절한 서버와 연결하고 싶어 했다. 텔레비전은 그 빛 속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에 무관심하게 계속해서 상영되었다. 방은 흥분된 속삭임과 손가락질로 고동쳤다. 손님들은 휴대폰 주위에 모여 클립과 사진을 검색했고 그들의 얼굴은 발견의 스릴로 밝았다. 나는 빈 서빙 쟁반을 계속 들고 모든 시선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저녁 내내 유지했던 것과 같은 전문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속삭임은 더 커졌다. 1988년에서 1995년 사이에 7편의 영화, 청룡 영화상 후보, 극장에서 본 기억이 나. 흥분은 연못의 파문처럼 다이닝룸을 통해 퍼져나갔다. 나는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쟁반을 놓고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다. 그 단순한 제스처는 너무 오랫동안 입었던 의상을 벗는 것처럼 기념비적으로 느껴졌다. 그 아래 내 흰 셔츠와 검은 조끼는 그대로였지만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갑자기 조용해진 방을 가로질러 쉽게 전달되었다. 영화 속 저 사람이 접니다. 한때 배우였습니다. 그 인정은 공기 중에 무언가를 풀어주는 것 같았다. 손님들은 내 목소리에 담긴 조용한 자신감에 이끌려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하지만 소희가 태어났을 때 나는 딸의 눈물 젖은 얼굴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계속했다. 저는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불확실한 명성보다 꾸준한 일을, 스포트라이트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제 딸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돈을 번 정직한 일에 대해 결코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소희가 의자를 뒤로 밀고 나를 향해 움직였다. 그녀의 웨딩드레스가 군중을 헤쳐나갈 때 테이블에 스치는 소리가 났다. 다른 손님들이 옆으로 비켜서면서 우리 사이에 길이 만들어졌다. 아빠, 그 단어에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하얀 장갑을 통해 전해지는 떨림을 느꼈다.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는 게 아니란다, 아가.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너와 함께 있다는 거야.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스카라와 어두운 자국을 남겼다. 아빠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나는 모든 것을 얻었지. 내가 바로잡았다. 훌륭한 여성이 된 딸. 네가 성장하고 배우고 성공하는 것을 28년 동안 지켜봤어. 어떤 역할도 나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없었을 거야. 우리 주위의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심지어 주방 직원들도 그들의 자리에서 나와 다이닝 룸에서 펼쳐지는 감정에 이끌려 나왔다. 창가 근처의 한 노인이 먼저 일어섰다. 당신은 진정한 신사입니다, 선생님. 그 말은 댐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다른 손님들이 일어섰고 그들의 박수는 망설이며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강해졌다. 곧 방 전체가 서서 전 유명인의 폭로가 아니라 진정한 인격의 인정을 축하했다. 박진우 씨를 위하여 누군가 외쳤다. 가족을 선택하는 진정한 남자들을 위하여 다른 목소리가 덧붙였다. 박수는 따뜻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나는 1시간 전에 내 굴욕을 목격했던 얼굴들을 둘러보았고 이제 존경과 감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희가 나를 팔로 감쌌고 그녀의 웨딩 베일이 우리 둘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빠의 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주빈석에서 민주는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샴페인 잔은 손에 잊혀져 있었다. 나를 공개적으로 하찮다고 무시했던 남자는 이제
자신이 한 일의 현실에 직면했다. 이 순간을 수년 동안 기억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배우를 모욕한 것이었다. 박수는 점차 잦아들었지만 방 안의 에너지는 완전히 변했다. 손님들은 더 이상 하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동료 인간을 알아보며 따뜻한 악수와 진심 어린 미소로 다가왔다. 박진우 선생님,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방금 인터넷에서 푸른 파도 너머 클립을 찾았어요. 연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주인공은 소희와 민준 씨입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자 신랑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민준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움직임은 불확실했다. 마치 오랜 병 끝에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사람처럼 우리 눈이 방 건너편에서 마주쳤고 나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보았다. 진정한 부끄러움, 그의 오만과 통제의 갑옷에 생긴 첫 번째 균열투 축하 행사는 우리 주위에서 계속되었다. 하지만 나는 잠시 관심에서 벗어날 순간이 필요했다. 20년의 투명성은 갑작스러운 스포트라이트를 그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바 구역으로 이동하여 안토니오가 직원들을 위해 커피를 따뜻하게 보관하는 조용한 구석을 찾았다. 커피를 따르는 익숙한 의식은 내 손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컵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라스텔라에서의 수많은 근무 시간을 장식했던 풍부한 향기를 실어 날랐다. 다른 모든 것이 변했을 때도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고 남아있었다. 박진우, 이 멋진 늙은 사기꾼 같으니라고. 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공유된 역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돌아보니 김동현이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은발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다. 동현이? 나는 커피를 내려놓고 오랜 친구를 껴안았다. 여긴 어쩐 일이야? 소희가 몇 주 전에 초대했어. 아버지가 이곳에서 일한다고는 했는데 그게 박진우일 줄은 몰랐지. 그의 눈이 장난스럽게 반짝였다. 서빙 쟁반 뒤에 숨어있는 널 발견했을 때 내 놀라움을 상상해봐. 동현은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비싼 정장, 자신감 있는 자세, 우리 둘의 젊음을 정의했던 산업을 결코 떠나지 않은 남자의 풍채. 숨어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일하는 중이야. 일한다고? 진우야, 내 영화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 푸른 파도 너머는 매달 벚꽃 채널에서 방영돼. 완전한 컬트 클래식이야. 젊은 영화 감독들이 내 연기 기법을 연구한다고. 그 정보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내가 샴페인을 서빙하고 테이블을 치우는 동안 세상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30년 전에 한 작업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거 멋지네 동현아. 진심이야. 전성기에 사라진 배우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얘기가 있어. 내 이름이 계속 거론돼. 동현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그는 새로운 인정과 경력 부활의 그림을 그리며 손짓했다. 내 삶은 이제 여기야. 나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가족과 함께, 중요한 일과 함께. 동현은 내 얼굴을 살폈고 아마도 그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보았을 것이다. 정말 만족하는구나. 그렇지. 다시 무대를 지휘할 수 있는데. 테이블을 서빙하면서 문간을 통해 나는 손님들과 어울리는 소희를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자부심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여전히 주빈석에 남아 저녁의 폭로를 처리하고 있었다. 만족 이상이지. 내가 말했다. 연기 시절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충족됐어. 하지만 기회는 진우야, 업계가 변했어. 성격파 배우들이 수요가 많아. 네 경험, 네 타고난 존재감. 동현은 내 표정을 읽고 잠시 멈췄다. 전혀 유혹되지 않는 거야. 나는 다시 커피를 들었고 그 따뜻함이 도자기를 통해 손바닥으로 새우며들게 했다. 성공은 스포트라이트로 측정되는 게 아니야, 동현아. 중요한 사람들의 사랑으로 측정되는 거지. 동현은 소희를 향한 내 시선을 따라갔고 그의 표정에 이해가 번졌다. 그녀는 모르지. 그렇지. 네가 정말로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애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 다른 모든 건 그냥 배경소음일 뿐이야. 철학자 박진우 납셨네. 동현이 킥킥 웃었지만 그의 어조에는 조롱보다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너는 항상 우리와는 달랐어. 다른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명확했을 뿐이야.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수십 년의 다른 선택으로 갈라진 두 오랜 친구. 동현의 길은 계속된 업계, 인맥을 통해 이어졌고 내 길은 서빙 쟁반과 학부모회 회의를 통해 이어졌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만이 내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제안은 유효해. 동현이 조용히 말했다. 언제든 가능성을 탐색하고 싶다면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할 사람들을 알아.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내 영희 시절은 끝났어. 동현은 마침내 이것이 거짓 겸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삶에 대한 진정한 만족감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 건너편에서 나는 민준이 이제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자세는 이전과는 달랐다. 오만함이 그의 어깨에서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더 무거운 무언가, 인정과 후회의 무게가 자리 잡았다. 돌아가 봐야겠어. 내가 동현에게 말했다. 가족 일이 있어서. 물론이지. 동현이 내 어깨를 잡았다. 어쨌든 너는 옳은 선택을 했어. 내 딸이 너를 쳐다보는 게 마치 네가 달이라도 따다 준 것처럼 보네. 동현이 손님들 속으로 다시 사라지자 나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다음에 올 일을 위해 준비했다. 저녁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폭로를 가져왔지만 내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았다. 소희의 행복, 가족의 평화, 잘 마친 일의 단순한 만족감. 민주는 이제 마이크를 향해 걷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다. 민준이 마이크에 접근하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쏠렸다. 그의 이전 자신감은 사라지고 낯선 감정의 영역을 탐색하는 남자의 신중한 움직임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바 근처에 남아 내 사위가 1시간 전에 그토록 잔인하게 지배했던 바로 그 청중에게 연설할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마이크를 두드리자 방은 즉시 조용해졌다. 내 연기, 경력에 대해 흥분해서 떠들던 결혼식 하객들은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남자에게로 주의를 돌렸고 그가 이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민준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권위가 없었다. 오늘 저녁 초반에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말들을 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특히 장인어른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심지어 주방 직원들도 정리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민준의 눈이 방 건너편에 내 눈을 찾았다. 장인어른은 그냥 웨이터가 아닙니다. 훌륭한 아버지이시고 진정한 인격을 가진 분이며 명성을 포기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딸을 키우신 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말끝에서 약간 갈라졌다. 능숙한 사업가가 대중 앞에서 취약함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는 피상적인 기준, 수입과 사회적 지위로 그분을 판단했습니다. 마땅히 그분의 인격의 깊이를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박진우 장인어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셨고 제가 그것을 보기까지 오늘 저녁이 걸렸다는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민주는 다음에 올 말을 위해 용기를 내며 잠시 멈췄다. 장인어른, 만약 받아주신다면 제가 숨기려 했던 부끄러운 장인이 아니라 소희의 사랑받는 아버지로서 우리 가족에게 환영받고 존경받는 분으로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방은 숨을 죽였다. 모든 눈이 내게로 향했고 이 공개적인 번복에 대한 내 반응을 기다렸다. 나는 주빈석을 향해 걸어갔다. 내 걸음은 침착하고 차분했다.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고 그녀의 손은 심장에 눌려 있었다. 고맙네 민준 군. 내 목소리가 조용한 방을 가로질러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하지. 다른 모든 건 그냥 소음일 뿐이야.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 제스처는 단순한 악수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전 잔인함이 만들어낸 깊은 골을 가로지르는 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근처 하객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장인어른과 소희의 관계가 부러웠고 그에 비해 제가 작아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건 자네 스스로 만든 것이었네.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나아가면 되네. 소희가 일어서서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구름처럼 그녀 주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우리 둘을 팔로 감싸 안으며 1시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화해의 원을 만들었습니다. 두 분 다 사랑해요. 그녀는 고통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회적 의무감에서 비롯된 의례적인 인정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축하하는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즉흥적으로 잔을 들어 건배를 외쳤습니다. 박진우 선생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진정한 인격을 위하여. 주방에서 나온 안토니오 사장님의 그을린 얼굴은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우정이 이 설욕의 순간으로 이어졌고 그의 미소는 말이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민주는 마지막으로 하객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오늘 밤은 사랑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제가 운 좋게 결혼하게 된 이 여성을 형성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에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배우이자 아버지이자 제 아내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분, 박진우 장인어른을 위하여. 그 건배사는 의무감이 아닌 조화 속에서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축하 행사는 더 깊은 무언가, 즉 진정한 가치와 인격에 대한 인정으로 변모했습니다. 공식적인 저녁 식사가 끝나고 춤이 시작되자 소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와 아버지와 딸의 춤을 춰주시겠어요? 언제나 아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댄스 플로어로 나아갈 때 벽을 따라 늘어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웨이터의 조끼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지만 어쩐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딸의 행복을 축하하는 아버지, 바로 제 자신처럼 보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소희와 저는 춤을 추었고 하객들은 우리 주위에 원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고 그의 이전 오만함은 감사처럼 보이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동현이 군중의 가장자리에서 나타나 명성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결국 둘 다 찾은 남자에게 미묘한 경의를 표하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왼쪽에 있는 상자를 클릭하세요.